2017년 1월 강원도 화천. 상병 김민재, 후임 근무자로 탄약고, 이번 초소 투입. 당직 사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후임? 나는 상병 5개월 차였다. 통상 선임 근무자로 들어가는 짬인데 휴가자가 많아서 어쩔 수 없어. 조장은 김태식 병장. 김태식? 전역 D-23. 말년 병장이었다. 오후 11시 탄약고로 이동했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강원도의 겨울은 매섭다. 기온은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철제 문을 열고 들어간 초소 안은 좁았다. 2평 남짓한 공간에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낡은 전기 히터. 아오 씨발, 내가 이 짬에 왜 야간을 서야 돼? 김 병장이 투덜거리며 들어왔다. 담배 연기와 짜증이 초소를 가득 채웠다. 김 병장님, 무전기 점검했습니다. 그래. 그는 대충 대답하고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5분도 안 돼 코를 골기 시작했다. 새벽 1시 20분. 나는 혼자 창밖을 응시했다. 눈은 계속 내렸다. 탄약고 앞 가로등이 만드는 노란 비던 안으로 하얀 눈송이들이 끊임없이 떨어졌다. 그때였다. 가로등 불빛 저 너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검은 형상이었다. 사람처럼 보였다.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당직사 관님인가? 나는 김 병장을 흔들어 깨웠다. 김 병장님, 사람 옵니다. 뭐? 김 병장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우리는 수화 자세를 취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형상이 가로등 불빛 안으로 들어와도 윤곽이 선명해지지 않았다. 마치 빛을 흡수하는 것처럼 그저 검은 실루엣만 보였다. 사람의 형태는 맞았다. 머리, 몸통, 팔다리. 하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군복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검은 형상. 20m, 15m.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총을 들었다. 정지. 내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 순간 쉿. 형상이 사라졌다. 정확히는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빛의 경계선 밖으로 순식간에 튕겨나갔다.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뭐야 저거. 김 병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야, 김민재. 가서 확인해봐. 예? 가서 뭔지 확인하라고. 난 여기서 무전 대기한다. 나는 무전기와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철제 문을 열고 나가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걸어갔다. 발밑에 눈이 뽀득뽀득 소리를 냈다. 그리고 발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발자국이 아니었다. 오른쪽 발자국만 있었다. 왼쪽 발자국은 없었다. 오른발만 찍혀 있었고 그 간격은 약 2m였다. 2m 보폭? 말이 안 됐다. 사람이 그렇게 뛸 수는 있어도 한쪽 발만 찍히는 건 불가능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발자국을 따라갔다. 등 뒤에서 김 병장이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발자국은 창고 쪽으로 이어졌다. 탄약고 옆 보급 창고. 창고 뒤편에서 발자국이 끊겼다. 나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어둠뿐이었다. 창고 뒤는 숲이었다. 침역수들이 눈을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다. 나무 사이로 어둠이 농밀하게 깔려 있었다. 마치 그 어둠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빨아들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본능이 소리쳤다. 나는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다. 가로등 쪽으로 빛이 있는 곳으로. 숨이 찼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다. 가로등 아래 도착해서 뒤를 돌아봤다. 발자국이 없었다. 아까 분명히 봤던 그 기이한 발자국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방금 걸어온 발자국만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눈이 이렇게 빨리 쌓일 리 없는데. 손으로 눈을 치워봤다.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다. 잘못 본 건가? 나는 다시 초소로 돌아갔다. 철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으악! 김 병장이 비명을 질렀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눈을 크게 뜬 채
그는 벽에 등을 붙이고 떨고 있었다. 김 병장님? 가지마. 가까이 오지마. 그가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 그대로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쓰러졌다. 기절한 것이다. 김 병장님, 나는 그에게 달려갔다. 맥박을 확인했다. 살아 있었다. 하지만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다. 탄약고 2번 교대 나갑니다. 새벽 2시. 근무 교대 시간이었다. 다음날 아침 의무대를 찾아갔다. 김 병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에 혈기가 없었다. 김 병장님 괜찮으세요? 그는 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너 말이야. 예? 어젯밤에 내가 순찰 나갔을 때 말이야. 김 병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뒤에 뭔가 있었어. 뒤에요? 하얀 형체.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계속 내 뒤를 따라다녔어.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가 소리쳤는데 못 들었어? 돌아오라고 몇 번을 외쳤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김 병장이 담요를 움켜쥐었다.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지켜봤어. 그 하얀 게 사라졌길래 잘못 본 줄 알았지. 그럼 왜? 내가 초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봤어. 김 병장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 얼굴. 제 얼굴이요? 눈은 있었어. 검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텅 비어있는 눈. 근데 코하고 입이 없었어. 그냥 매끈한 피부만 있었지. 마치. 그가 말을 멈췄다. 마치 얼굴을 누가 지워버린 것처럼. 김태식 병장은 그 후로 경계 근무에 투입되지 않았다. 나 역시 한 달 후 분대장을 달면서 탄약고 근무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 들렸다. 탄약고에서 또 봤대. 뭘? 검은 형상. 그리고 하얀 형체. 후임들이 속삭이는 소리. 어느 날 밤 나는 우연히 탄약고 쪽을 지나갔다. 가로등 불빛 너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서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빠르게 걸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 그리고 눈 위를 스치는 소리. 씩씩 2m 간격으로 한쪽 발자국만 남기며 전역한 지 5년이 지났다. 하지만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확인한다. 내 얼굴에 코와 입이 제대로 있는지. 그날 밤 내가 초소로 돌아왔을 때 정말 내 얼굴이었을까? 2003년 11월 울산은 고등학교 평준화 직전이었다. 동구에 사는 학생들은 시내 명문고를 가기 위해 새벽같이 집을 나서 밤늦게 돌아왔다. 이준혁도 그중 하나였다. 야, 너 오늘도 막차 타냐? 친구의 물음에 준혁은 시계를 봤다. 오후 10시 47분. 학원에서 나온 시간이 너무 늦었다. 뛰어가야겠다. 그는 가방을 휘두르며 정류장으로 달렸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았을 때 버스 후미등이 멀어지고 있었다. 아씨.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집에 전화하려 해도 공중전화는 보이지 않았고 삐삐를 쳐봤자 이 시간에 부모님이 나오실 리 없었다. 어머니는 전화동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걸어갈 수밖에 없나. 꽃바위 종점에서 전화동까지는 약 8km. 32번 도로를 따라가면 1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다. 11월 밤 공기는 차가웠다. 준혁은 교복 목도리를 바짝 올리고 걷기 시작했다. 꽃바위는 이름과 달리 황량했다. 아직 개발이 시작되지 않은 허허벌판에 가로등도 드문드문 서 있었다. 32번 도로에 들어서자 4차선 아스팔트가 어둠 속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발소리만 덩그러니 울렸다. 차 한 대 지나가지 않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학원 일찍 나올걸. 준혁은 가방끈을 고쳐매며 속도를 높였다.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이다. 30분쯤 걸었을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부스럭 마이너스 부스럭 마이너스. 준혁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검은 무언가가 바닥을 스치며 굴러오고 있었다. 검은 비닐봉지 같았다. 바람에 날리나 보네. 그는 다시 걸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부스럭 마이너스, 사각 마이너스, 부스럭 마이너스. 준혁은 다시 뒤를 봤다. 봉지는 여전히 그를 향해 굴러오고 있었다. 더 가까워져 있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부나. 준혁은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걸었다. 하지만 이번엔 속도를 높였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10분 후 그 소리는 여전했다. 부스럭 마이너스, 사각 마이너스, 스승 마이너스. 뒤를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이 목을 억지로 돌렸다. 봉지는 20m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바람은 왼쪽에서 불고 있었다. 도로 옆 억새가 모두 왼쪽으로 쏠려 있었다. 그런데 그 봉지는 도로 한가운데서 정확히 준혁이 걷는 방향으로만 굴러오고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준혁은 더 빨리 걸었다. 거의 뛰다시피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절대 멀어지지 않았다. 부스럭 마이너스, 사각사각 마이너스, 스으응 마이너스. 오히려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아스팔트를 스치는 소리, 그리고 젖은 무언가가 질질 끌리는 소리. 준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뒤를 보고 싶지 않았지만 보지 않으면 더 무서웠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10m. 봉지는 이제 10m 거리까지 따라왔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봉지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검은색이 아니라 짙은 붉은색이었다. 그리고 그 위로 가늘고 긴 것들이 나부끼고 있었다. 머리카락. 준혁의 다리가 굳었다. 입이 바짝 말랐다. 아니야, 착각이야. 그는 미친 듯이 걷기 시작했다. 뛰면 안 된다고 본능이 말했다. 뛰면 그것도 쫓아올 것 같았다. 사각 마이너스, 사각사각 마이너스, 스응 마이너스, 스응 마이너스. 소리가 빨라졌다. 더 가까워졌다. 5m. 뒤에서 느껴지는 기운에 준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뒤를 보면 안 된다. 절대 보면 안 된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상상이 펼쳐졌다. 피범벅이 된 머리가 머리카락을 질질 끌며 굴러오는 모습. 텅 빈 눈구멍이 자신을 응시하는 모습. 아악 마이너스. 준혁은 결국 뛰기 시작했다. 미친 듯이 달렸다. 가방이 등에서 튕겼다. 숨이 턱까지 찼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사각사각사각사각 마이너스. 그 소리도 빨라졌다.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다. 부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다. 살려줘, 제발. 눈물이 났다. 전화동은 아직 멀었다. 차도 지나가지 않았다. 이 텅 빈 도로에는 자신과 그것뿐이었다. 그때 저 멀리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전화동 정류장이었다. 엄마. 준혁은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가로등 아래 누군가가 서 있었다. 어머니였다. 어머니도 그를 봤다. 그런데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준혁아. 어머니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준혁이 가로등 아래 도착했을 때 뒤를 돌아봤다. 불빛 속에서 그것이 또렷하게 보였다. 여자의 머리였다. 긴 머리카락이 피에 젖어 바닥을 후으며 잘린 목 단면이 아스팔트를 질질 끌리며 감긴 눈꺼풀 사이로 희뿌연 흰자위가 드러난 채로 그것은 가로등 경계선 앞에서 멈춰 섰다. 어머니는 준혁의 손을 잡아 끌며 집으로 뛰었다. 현관문을 잠그고 불을 모두 켰다. 아무 말하지 마. 본 것도 말하지 마.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혁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문 밖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그 소리 같았다. 부스럭 마이너스, 사각 마이너스, 스응 마이너스. 다음날 아침 TV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다. 어젯밤 10시경 울산 동구 32번 도로 인근 야산에서 토막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20대 후반 여성으로 추정되며 머리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준혁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문 밖에 나가보지 마.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궁금했다. 그것은 어디로 간 걸까? 1시간 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아스팔트 위에 붉은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집 앞에서 멈춰 있던 그 자국은 다시 32번 도로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준혁은 절대 밤에 32번 도로를 걷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늦은 밤 창문을 열면 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부스럭 마이너스, 사각 마이너스, 스응 마이너스.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소리가.